이슈 옥타곤 박지원입니다. 작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되었고 올해 5월에는 한국 GM 군산공장마저 폐쇄되었습니다. 한 도시에서 두 개의 업종의 대기업이 잇따라 빠져나가는 전례 없는 사태에 군산 경제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인데요. 다가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민선 7기 시대. 단체장뿐만 아니라 시민과 도민 모두에게도 무거운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층 취재와 심도 깊은 토론으로 전북의 오늘을 들여다보는 이슈 옥타곤 시작합니다. 오늘 1라운드 이슈 인사이드 주제는 군산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에 이어 이번 달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로 군산 경제는 위기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률은 52.6%로 2016년 말 55.1%에 비해 2.5%포인트 감소했으며 전국 77개 시 지역 중 76위로 최하입니다. 모처럼 모시기 힘든 이번에 군산시장으로 선출되신 강임준 당선자님, 그리고 군산경실련의 서지만 집행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어떤지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뭐 심리적인 위축감이 지금 더 심한 게 사실이고요. 우리 또 새로운 당선자님께서 위기는 이제 기회니까요. 희망의 불씨는 지금 살아있다. 근데 지금 군산이 가장 힘든 점은 뭐냐면 600여 명 남은 중에 38명은 GM을 지키는 가족이 있고요. 그다음에 200명은 전환 배치가 이제 되고요. 그 200명 명단이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600명 중에 200명이 이제 추려져야죠. 그분들 지금 뭐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거죠. 무급휴직이에요. 일종의 그분들도 무급휴직이에요. 아직 근데 정부에서 이제 180만 원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네, 6개월간은 근데 아직 명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돈을 받지도 못하고 실업급여도 못 받고 지금 좀 더 희망 고문으로 남죠. 내가 들어갈 건지 아니면 타인이 들어갈 건지 또 거기에 나만 왜 제외돼야 되는지 좀 그런 남아있는 분이 가장 힘들고요. 또 그걸 바라보는 협력업체나 그다음에 비정규직은 그것도 배부른 소리다. 니네는 어딘가를 갈 곳이라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마저도 없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에 대한 좀 실망감? 정치권에 대한 아픔 이런 것들이 지금 공존해 있다고 봐요. 김민아 국장님은 노동자분들 직접 만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거의 자포자기 상태예요. 줄어드는 소득원, 일하지 않는 아빠, 그리고 월급을 갖다 주지 못하는 가장, 이제 이런 지점에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이 업계가 빤한데 그 획기적인 어떤 그 대책이나 경제 살리기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사실은 지금은 좀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암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군산 GM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 말고 또 협력업체 직원과 그 가족들 또 주변에서 형성됐던 상권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단순히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공단 주변의 주유소, 물류 운송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학원까지 지금 타격이 오고 있다고 하고요. 군산에서 잘 되는 업종은 이사업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아파트 매물들이 막 나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거래는 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었습니다. 지금 그 직원들이 가장 뼈아픈 건 뭐냐면 실업급여를 타시는데 주급제로 줘요. 그러면 월급도 지금 나눠주는 거나 똑같거든요.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일주일이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업급여도 이제 한 번에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은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1년 주겠다, 10개월 주겠다 늘렸거든요. 이제 다 거짓말이고요. 정해진 건 240일, 8개월로 항상 받던 대로 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마음이 아프죠. 준다고 했다가 이제 안 주니까. 근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엄발의 오줌 누기 아니에요? 엄발의 오줌 누기죠. 일단 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 그 경위라든지 시점 이런 걸 보면 연휴 전에 폐쇄 결정을 발표를 하고
또 선거 전에 폐쇄를 시키고 또 그 과정에서 정부라든지 뭐 노조를 압박하고 이런 한국 GM이 보여왔던 일련의 행태들을 보면 상당히 사전부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 온 것 같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GM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군산에서는 몇 년 전부터 다 예정돼 있던 수순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3, 4년 전부터 가동률이 뭐 30% 정도밖에 안 되면서 사실 수순을 밟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제적인 대응을 못했다는 거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다른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GM한테 또 몽땅 지원을 해줘가지고 공장을 좀 돌려라 하는 것도 GM의 행태가 되풀이되는 그런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먹튀 그런 현상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용납도 안 할 것이고 그런데 이래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예. 지금 이번 그 결과를 보면 10년을 더 연장해 줬을 뿐이지 그 먹튀 기간을 좀 연장해 준 맞아요.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정부의 협상 여기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부평, 창원, 군산 세 개를 놓고 보면서 약 30만이 넘는 인원을 가지고 GM이 이렇게 문제를 야기를 할 때에 정부가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한계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 저는 그게 핑계를 노동자에게 몬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예. 이제 저생산성을 필두로 한 귀족노조, 강성노조로 인해서 GM이 문을 닫았다. 근데 그건 정부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요. GM에서 쪽에서 나온 얘기겠죠. 그런데 저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근거가 뭐냐면 하버 리포트 보고서밖에 없거든요. 2016년도에 발표한. 자동차 업계가 각 공장의 생산성을 비교하는 권위 있는 보고서로 받아들이는 하버 리포트 2016년 판입니다. 전 세계 공장의 시간당 유닛 생산, HPU를 1위부터 148위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국 GM 부평 공장은 26.38로 33위, 창원은 28.62로 41위, 군산은 59.31로 130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군산보다 더 아래 순위에 폭스바겐과 포드, 벤츠와 르노, 벤베와 제규어, 푸조 등의 생산 공장들이 눈에 띕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GM에서도 아르헨티나나 이집트, 타이와 미국 디트로이트 공장 등이 군산보다 HPU가 더 나쁘게 나옵니다. GM이 생산성 지표를 공장 폐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돌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게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차를 얼마나 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성노조거든요. 예. 근데 군산이 강성노조라고 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것처럼 다들 언론에서랑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급여 명세서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저는 안 봤습니다. 네, 급여 명세서 수당이 몇 개 있던가요? 그렇게 뭐 많지 않은 거? 네, 한 열 몇 개가 있어요, 수당만. 그 현대보단 낫던. 네, 현대는 한 40개 정도 되고요. 그렇죠. 네. 뭐 주유수당, 뭔수당, 무선인데 이게 뭐냐면 일당제예요. 생산직은 일당제고 생산 관리직은 조금 연봉 반, 일당 반이고요. 관리직은 연봉제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8천만 원 이상이라는 게 새 군의를 평균을 낸 거거든요. 그러면 생산직은 도대체 얼마인가가 정확한 팩트된 사실로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그게 나쁘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것은요. 2013년도부터 이미 GM은 네. 군산 공장 폐쇄의 수순을 밟고 간 것 같은데 군산시, 전라북도, 하물며 정부까지 포함해서 몇 년 동안 밟아왔던 눈에 보이는 뻔한 이 수순 절차에 대해서 왜 미리 대응하지 않았고? 아니 예. 그거는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네. 그 장기 협약을 3번 했어요. GM하고 우리나라하고. 네. 2001년도에 한 번 하고 2010년도에 한 번고 이번에 LOC 체결하면서 했어요. 근데 지금도 장기 발전 협약서를 발표를 안 해요. 군사 시설도 아니고요. 군사 제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자동차 회사인데 공시되는 것도 공시를 안 해요. 그러면서 무조건 이건 비밀이다. 영업 비밀이다. 발표를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그러니까?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이 폐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요지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지만 GM 코리아가 과연 적자였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혹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도저히 이게 노동자 책임, 지역 책임이 아니라 이거는 방만하고 부실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먹기로 악명 높은 GM이 이미 의도하고 계획해서 이런 사단을 벌린 거 아닌가. 이제 실사를 받을 때는 GM이 뭔 방법으로 빠져나갔냐면요. 이전 가격, 이전 소득 문제로 빠져나갔거든요. 사실은 GM 본사로는, GM으로서는 이전 가격으로 해도 손해는 아니에요. 우리 한국한테 비싸게 팔았지만 전체 GM으로 봐서는 똑같은 거잖아요. 가네들은 어디가 이득이고 이익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군산을 비롯한 한국 GM의 영업 이익을 안 남기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이전 가격과 그다음에 업무 지원비, 그러니까 최고 많을 때는 700억, 한 3천억 정도 가져간 거 맞고요. 그다음에 그 볼트, 가네가 지금 야심차게 얘기하는 볼트 연구 개발비 6천억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철수 비용 가져갔고요.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7조 5천억 정도 가져갔어요. R&D 비용으로만.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속해 있냐, 자동차가 한 대라도 없다는 게 문제죠. 가져간 거는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GM은 이제 갈 테면 이제 우리는 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남아있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렇죠. 무엇을 해야 하느냐 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또 당선자님 어렵게 모셨으니까 한국 GM 군산공장이 사실 군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것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선 가장 급한 것은 우선 실직된 우리 노동자들이 가장 사실은 급하고요. 고용 위기 지역 대응 지역 이렇게 하면서 산업 위기 특별 지역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경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우리 노동자나 협력업체들한테 과연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번에 1,000억의 예산에 그 항목들을 보니까 무슨 새만금 토지 구입비, 네, 맞아요. 270억.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해고된 노동자나 가족들을 위한 그런 직접적인 어떤 지원은 안 보이더라고요, 한국이. 그래서 이게 또 직접적인 지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모든 원성을 군산시가 어떻게 보면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복지 분야로 좀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없을까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고용노동부 예산. 고용노동부 예산이라고 하면 결국은 직업교육, 직업훈련 이런 재취업 말하자면은 상담 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 재취업할 수 이런 것들이 군산시가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7월에 중앙부처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협력업체들이나 우리 노동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군산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올릴 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려서 우리 군산시가 그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게 해줘라. 아까 지금 그만두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희망퇴직 하신 분만 1,000명이 좀 넘는데 이분들은 군산을 사실은 살고 싶어서 희망퇴직을 했거든요. 그럼 이분들한테 재교육을 좀 시켜준다든가 특히 20대, 30대, 40대 우리 노동자들은 젊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재교육을 받기를 해서라도 이렇게 우리 꼭 군산에 안 사시더라도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군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1,200명도 수용을 못할 정도로 기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중앙에 이런 부분들을 7월에 건의를 하고 그것이 안 되면은 우리 군산이 자체적으로라도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지 않느냐. 군산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고 어저께 논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만드는 걸 보면은
무슨 일자리 위원회 만들어서요. 그 사람들 월급이 더 나가요. 사실은 그런 거 안 만드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고용지원센터에 지금 프로그램이 한 40개 정도 돼요. 예. 네, 엔지니어를 배우신 분들한테 뷰티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이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태반이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할 수 있는 중장비라든가 뭐 이런 아르곤, 댐이라든가 이런 특수는 인원수가 적어요. 그리고 기간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기반 시설이 좋은 평택, 창원, 부평, 보령 그쪽으로 다 나가셨고요. 지금 군산에 있는 분들은 제빵, 그다음에 이런 뷰티 뭐 이런 거, 뭐 컴퓨터 관련. 근데 지금 그분들이 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생계비 지원비 같은 경우는 그냥 지원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대부분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아까 뭐 GM이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고리대금업자 했다고. 전부 다 똑같아요. 4%를 떼어가냐 1%를 떼어가냐의 차이지 전부 다 대출이에요. 소상공인 대출, 중소기업 대출, 중견기업 대출, 그다음에 유예, 그다음에 뭐 없애주고 감면 이런 거밖에 없어요. 대부업이죠, 대부업. 그렇죠. 1% 가져간다 한들 네. 그것도 대출이에요. 대출이죠. 그렇죠. 이자를 맞아요. 결국엔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는 그런 교과서적이고 립서비스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뭐 총리, 뭐 대통령, 그다음에 뭐 기재부 차관. 부평을 책임지고 있는 홍표 의원이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군산 활용 방안 없이는 절대 지원 않겠다. 8,100억 다 지원됐잖아요. 그러니까 군산 시내 근로자들한테 실효적인 지원 대책이 지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광인준 당선자님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또 선거 중에는 이와 관련된 공약 같은 것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당선자님 공약을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1만 예. 일자리 창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 예. 그런 예, 부분은 또 예, 어떻게?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는 바로 그 7월 2일 취임하면은 그에 대한 그 대응 TF팀을 만들어서 바로 신청을 하려고 그래요. 정부가 어느 정도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냐면은 시행령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우리 전라북도는 다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신재생 충청북도가 그 시행령에 따라서 벌써 다 덤벼들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군산, 전라북도, 군산 뭐 다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대응이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군산이 더구나 이렇게 어려운 지역이니까 우선 군산이 지정될 수 있도록 좀 하면은 그 중기적으로 한 2, 3년 정도 안에는 그래도 상당 부분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그분들 그런 일자리가 생길 때 우리 우선 실직자분들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그 안에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 자체적으로라도 그분들에 대한 그런 교육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당사자들분과 논의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계획과 맞춰서 일자리 문제도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저희 시간 관계상 각자 이제 짧게 한마디씩 이야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질문하시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GM 사태, 군산공장 폐쇄를 계기로 해서 좀 전반적인 것을 파악했을 때 또다시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선거 기간 전에 GM이 사실은 협박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에 투자해주지 않으면, 돈 주지 않으면 우리 문 닫고 나가버리겠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은행에서 다시 8,1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어쨌든 유지는 될 것 같지만 제발 이제 국민의 혈세로 그리고 노동자의 어떤 일자리를 담보로 해서 외국 기업에 이렇게 이끌려 다니는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저는 우리나라 경제는 정치하고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경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잘 해야 되는데요. 그냥 보통 정치인들은 말만 앞세우고요. 조금 그보다 좋은 정치인들은 알려줘요. 자세히 국민들한테. 더 좋은 정치인들은, 훌륭한 정치인들은 몸으로 직접 실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산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게 패신당하고 전라북도가 패신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정부나 정치인들이 열심히 좀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1라운드 이슈 인사이드 군산 경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수세기 동안 각국 정부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해온 다국적 기업에게 사실 우리나라 정부나 노동자들에 대한 선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받고 협력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철수 계획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은 결국 우리도 그들이 떠나갔을 때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자생력이라든지 그런 역량, 토양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다들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1라운드 이슈 인사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으셨습니다. 네.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라돈 사태. 오늘자 10미니츠 리포트에서는 과연 전북은 라돈으로부터 안전한지 그 실체를 취재해봤습니다. 전 국민이 라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침대에서 라돈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 데 이어 화분과 건축자재 등 생활 곳곳에서 라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라돈, 10미닛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라돈 침대 논란이 시작된 지난 5월. 토론의 영향이 미미하여 제품이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결과는 닷새 만에 번복됐습니다. 침대에서 9배가 넘는 방사선이 검출된 겁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속커버뿐만이 아니라 그 스펀지에도 이런 그 모나자이트가 활용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였고요. 정부에 대한 불신감도 제기됐습니다. 국민의 안전안심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미숙한 대처를 꾸짖으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안전할 줄만 알았던 침대에서 검출된 라돈. 잠을 자고 있는 순간마저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라돈에 노출됐던 겁니다. 라돈의 공포에 휩싸인 대한민국. 라돈에 대해 시민들은 잘 알고 있을까? 텔레비에서 보기로 봤는데 나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라돈? 네. 그냥 모르고 사는 게 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대부분. 라돈은 불활성 기체라고 화학적인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기체인데 우라늄이라든지 토륨과 같은 원소가 방사능 붕괴를 하죠.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라돈인데 우라늄이나 토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광물을 사용해서 침대를 만든 것이죠. 우라늄과 토륨이 많이 포함된 광물을 사용해 만들어진 침대 매트리스. 음이온을 발생시킨다는 모나자이트가 침대 매트리스에 사용됐고 그 피해는 정부의 관리 감독 없이 소비자에게 전달됐습니다. 기체이기 때문에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면 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폐암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호흡기 질환에서 폐암까지 유발시키는 라돈. 세계보건기구는 라돈을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 물질로 규정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실내 라돈으로 인한 폐암 발병 사망자가 흡연으로 인한 폐암 사망자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한 해 동안 라돈에 의한 사망자는 화재나 음주운전 사망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몇 년 전 라돈 침대를 구입해 누구보다 믿고 사용했다는 피해자 이모 씨. 충격은 충격이었죠. 왜냐면 라돈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도 몰랐고 밖에 안 내놓고 그냥 여기 내놓고 이쪽은 아예 사람이 안 사는 거죠. 다른 피해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침대가 있던 안방 전체를 폐쇄했습니다. 아파트를 어디다 놓을 때도 좀 마땅치 않고 그래서 방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친환경 제품이라서 구매한 침대가 가족의 건강을 송두리째 휩쓸고 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원인 모르게 이게 조금 호흡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감기하면 말을 못해요. 비염이 있으면 잠도 잘 못 자거든요. 잠도 잘 안 오고. 그것 때문에 일단 공기 맑은 데를 일단 오고. 라돈 침대를 사용했던 주부 이모 씨는 뉴스를 접한 후 불안한 마음에 직접 라돈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침대가 없는 거실의 라돈 농도는 기준치 이하인 74베크렐.
하지만 침대 위 라돈 수치는 충격적입니다. 무려 3,090베크렐. 기준치의 20배를 초과한 수치입니다. 저는 제가 잘못 잰 줄 알았어요. 너무 수치가 기준치의 20배까지 나오니까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잘못 쟀구나 싶어서 다시 쟀었어요. 재측정 결과도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 여기에 전북 지역 라돈 검출량이 전국 상위권에 속한다는 검사 결과까지 발표됐습니다. 10개 시군이 전국 평균을 넘는 라돈 검출량을 보였습니다. 전북 지역의 라돈 수치가 높은 이유는 뭘까? 화강암 층으로 된 그 돈의 지질 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토양 표면에서 이제 묻혀 있다가 실내로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농도가 높아지거든요. 전북 지역 지질 특성상 화강암 지대가 많아 라돈 수치가 높다는 관계자의 설명. 암 집단 발병으로 문제가 됐던 남원 내기마을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10여 년 전 남원 내기마을에서는 집단 암이 발병되기도 했습니다. 사망자는 10명 정도. 역학조사 결과 암 발병 원인 중 하나로 라돈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라돈의 공포가 휩쓸고 간 남원 내기마을. 지금 주민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이 한 15분 정도 되나? 작년에도 막 몇 사람이 죽고 알다시피 노인들만 살고 똑똑한 사람 다 돌아가시고 거시고 그런 게 그냥 내방쳐 놨어. 이 동네는 내방쳐버려. 떠난 사람은 있어도 오는 사람은 없다는 내기마을의 지금. 마을 곳곳에 있는 폐허가 주민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뭔가 달라진 건 없어요? 하나도 없어. 보상 뭐 이런 그런 말 나오지도 않아. 우린 지쳐버렸어 지금. 그 사람들하고 여기 와서 살으라고. 여보. 우리를 이전시켜주는데. 마을에는 라돈이 검출된 지하수 대신 상수도가 공급됐고 일시적으로 라돈 측정기가 설치됐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삐삐삐삐하고 울리면은 열어놓고 환기를 시킬 거 아니야. 열어놓으면 또 나쁜 거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게 안 되는 거지. 마을 주민들의 한숨은 여전히 깊기만 합니다. 학교에도 라돈 빨강불이 켜졌습니다. 전국 208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라돈이 검출됐으며 전국에서는 19개 학교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148에서 600까지는 그 환기 개선 권장을 해드리고 600 이상일 때만 이제 정밀 분석하고 이제 시설 개선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라돈이 검출된 19개 학교 중 무려 7개 학교가 600베크렐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1000베크렐을 넘는 학교도 6곳이나 됐습니다. 시설 개선을 하지 않고 단순 그 공기 환기라든지 이렇게만 하기에는 조금은 불안한 감이 있거든요. 라돈이라는 게 그 환기만을 통해서 충분히 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그래요. 현재 라돈 수치가 600베크렐이 넘는 학교에는 공기 저감 장치가 순차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실내외 공기를 서로 순환시켜 라돈 농도를 줄여준다는 공기 순환기. 하지만 전국 모든 학교의 1층에만 설치될 뿐 1층 이상은 제외됩니다. 이 라돈은 그 공기보다 무거워가지고 1층에만 있습니다. 측정도 1층만 하고 있습니다. 라돈이 공기보다 무겁다는 이유로 1층에만 설치되고 있는 저감 장치. 정말 1층보다 높은 층은 안전한 걸까? 의구심 속의 제작진은 4층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집의 라돈 측정을 직접 해봤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3층 측정 결과는 337베크렐, 4층 365베크렐로 아래층보다 높은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만약에 건축자재에서 발생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층수의 관계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2, 3층은 괜찮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다면 다중이용시설의 라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라돈은 꼭 지켜야 되는 유지 기준이 아니고 권고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돈 측정 및 관리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도 강제 규정이 없는 상황. 지난해 실시된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에는 입욕제 등 가공제품 6개 제품만 결함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진 침대에서 사용한 매트리스는 누락돼 있습니다. 이제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이상으로 발생되는 공산품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좀 규제가 시작돼야 될 것 같다. 의지와 상관없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라돈에 노출되는 상황에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예방만 하면 괜찮은 걸까? 정말 중요한 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피폭되는 대상자들이 누락됐다는 거죠. 가능한 근로자들은 전수 다 조사를 해야 되고요. 등록을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각종 사건과 사고 위험은 물론 미세먼지로 숨쉬는 것조차 편치 않은 오늘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라돈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오늘도 주부 이 씨는 창문을 엽니다. 미세먼지보다는 방사능이 더 무서워서 솔직히 비전문가잖아요. 알 수 없는 내용이 많은데 이걸 다 국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국가에서 도와줘야지.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토전이 불안하고 맨날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뭐가 되겠냐 이게. 안 된다. 언제쯤이면 안전한 세상에서 편히 숨 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예, 그 이름도 생소한 이 라돈이라는 물질 때문에 다들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라돈 들어보셨어요? 저는 퀴리 부인이 라듐을 발견했다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저도 퀴리 부인 생각했어요. 라돈이라는 말은 정말 너무 전 태어나서 30년 만에 처음 듣습니다. 저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환경 운동 하시는 분이 실내에 라돈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더 무서워서 오히려 미세먼지 심한 날은 문을 닫고 환기를 안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라돈이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라돈은 실질적으로 한 30년 전부터 우리나라 문제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이제 지하 공간에 이제 공기보다 무겁다 보니까 지하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지하철 관련된 그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얘기는 됐었는데요. 제가 과문한 탓에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30년 동안 이렇게 그 항상 문제는 됐었는데 대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대안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교수님 저는 그 라돈 아까 VCR에서도 나왔지만 환기 많이 시키면 좋아진다고 그게 마치 꼭 어떻게 들리냐면요. 병원에 가면 어디 아파서 병원 갔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술, 담배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저희 애를 계속 그 라돈 침대에 재웠었는데 환기 자주 시키라고 말 그 한마디 들으면 저는 굉장히 화날 것 같은데 진짜. 이 환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이고요. 그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 외에 이제 정부라든가 이런 관련된 그 기관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이런 그 라돈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느 생활용품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나오고 어떤 원료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나오고 이런 우리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건 이력 조사가 다 되잖아요. 근데 라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환기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상담을 받다 보면은요, 이 라돈 침대 쓰신 분들이 정말 지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폐암뿐만 아니라 이제 폐암 걸리신 분도 계시고 갑상선 암 때문에 치료를 받는다라는 분도 계시고 호흡기 문제 또 이런 그 아토피 같은 그런 문제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인체의 어떤 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이온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음이온 나온다고 이 침대에 사신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음이온이 진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교수님?
과학적인 근거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선무담이 사람 잡는다고요. 아무런 근거도 없고요. 음료운이 비단 요즘 나온 그 침대뿐만 아니고 이제 모나자이트라든가 다른 66개 이 정도가 지금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쓰이는지 대부분 모르고요. VCR 자료 보면 일단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3위로 라돈이 많이 검출된다고 하는데. 세계 라돈 지도를 보게 되면 4등급으로 해서 지역별로 분류가 되는데 그중에서 대한민국은 2번째로 높은 지역이에요. 그 높은 대한민국에서도 화강암 지역인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가 또 높더라고요. 전라북도에 사는 도민의 입장으로서는 자연 발생적인 라돈이 아주 높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불안감이 아주 급습을 하더라고요, 정말. 아마 이제 라돈이 많이 이제 검출이 된다 해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냐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대기 중에서는 이게 희석이 되기 때문에 부분에 이제 영향을 받으면 실내 공간이 되겠죠. 호흡기로 직접적인 노출이 되는 이번 그 라돈 침대처럼 이런 그 생활 밀착형 제품들 이런 것들이 다 조사되고 종합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이제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제 안 되고 있고 공기에도 안 돼 있고. 사실은 대한민국도 100명당 13명이 폐암 사망자 중에 13명이 라돈에 의한 사망입니다. 거의 담배 다음이겠네요. 그렇죠. 370 베크럴이면 담배 한 갑을 피는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공포감이 생기더라고요. 정부가 우리 그 국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너무 친절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의 대응 방식도 좀 소극적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전라북도에 기껏해야 19개밖에 안 되는데 무슨 1층에다가만 설치하고 2층에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설치 안 해도 된다라는 건 측정기 무슨 190개가 아니고 19개인데. 그러니까 라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좀 안일한 것 같아.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정말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교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불안감, 공포감이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정부가 도대체 모나자이트를 어디에 썼는지, 어떤 제품에 썼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밝혀주고 이러한 것이 위험하니까 이렇게 대응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메시지나 정책을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게 없다 보니까 그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더 증폭되는 것 같아요. 이게 생활 주변 관리 안전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 관리법에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1리버시버트 그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제로 기준이 아니다. 안전한 기준이 아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그런 기준도 지금 진짜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볼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하는 공기 중에서 이 정도는 자연적인 방사능 수치니까 용인을 하자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늘 얼굴을 부비고 자는 베개나 침대나 이런 데서는 안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용인할 수 있는 수치니까 놔두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나와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그 제품은 생산을 중단시키다. 그러니까 그 원료는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게 좋겠죠. 근데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라돈이 위험하고 심각하다라는 건 사실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이미 2014년, 15년에 막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왜 공산품 그리고 제품에 관련된 라돈에 대해서는 어떤 그 위험성이나 어떤 기준치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전달되지 않았을까. 저 그런 점에서 사실은 도대체 이 정부가 이런 위험한 방사능 물질이 예측되는 여러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까. 왜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관리 기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총체적으로 서로가 어떤 관리 체계가 협력이 되고 통합이 돼 있었으면 걸러질 수 있는 문제들이 안 되고 있고 서로가 다 부처 간에도 이런 어떤 소통이 안 되고 있었던.
정말 환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환기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환기는 중요합니다. 그러냐면 진짜 없나 봐, 방법이. 알겠습니다. 라돈 말고도요. 예, 예를 들어서 실내 공기 오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내에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 나오니까 환기는 기본입니다. 여기 그리고 지하층은 우리 스튜디오는 환기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 아까부터 불안했었어요. 여기 지하인데 예, 또 여기는 또 라돈 수치가 얼마나 나올까. 라돈을 피하려고 환기를 시키면 미세먼지가 그렇죠. 들어오고 또 미세먼지 막으려고 창문을 닫으면 라돈이 네. 쌓이고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러면 오늘 2라운드 10미니츠 리포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3라운드 불편한 인터뷰. 오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KTX 혁신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KTX 전북혁신도시역 신설이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오늘 KTX 전북혁신도시역 신설은 익산의 소중한 자산인 KTX 익산역을 죽이는 길이라며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KTX 전북혁신도시역 신설 검토를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으며 일단 설립을 추진하고 지지하시는 분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 두 기관 위에도 여러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고 또 입주합니다만 이런 기관이 입주함을 계기로 해서 전라북도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혁신도시까지의 교통로 확보가 가장 시급한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역 인근에 KTX 고속철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에 대한 반론도 좋고요. 아니면 반대하는 원칙적인 근거를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생겼다고 해서 KTX를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가져오는 것보다도 전북 전체를 놓고 무엇이 전북권의 발전이 되는가. 예를 들자면 전주하면은 행정과 금융 허브 도시로서 전북군의 동맥을 키우고 또 익산 같은 경우는 호남 제1관문으로서 일일 평균 2만 명 이상의 그런 교통객이 있는데 이것을 혁신도시 좀 불편하다고 해서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전북 발전은 지역 균형 발전을 시키는 것이 그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예산 낭비다 이런 지적을 먼저 하셨는데요. 비용 대비 편익, 비용이 너무 과다하고 그에 비해서 얻는 이익은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한번 해주시죠. KTX 혁신도시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3천억 이상이 들어가고 3천억 원이요? 예. 또 선로를 바꾸고 기존의 혁신도시 KTX를 만든다면 천문학전 1조 이상이 들어간다는 그런 학계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철도 교통법에 의하면은 원인자 부담으로 그 돈을 내야 합니다. 김제시 2018년도 지역 시 예산을 보니까 6,249억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1조이 넘는 그 천문학적인 그 돈을 김제시 예산을 더블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을 그 경제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일단은 김제시 예산 규모에 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찬성하는 측에서는 뭐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의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느끼실 것 같아요. 먼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호남고속철도가 지나는 김제시 이 지역에서 부용역 근처에 호남고속철 선상 위에 선상역사를 건설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2천억이 3천억 든다고 2천억, 3천억이 이렇게 들지 않습니다. 선상역사를 건설하는 데는 그렇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로도 바꿔야 합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죠. 자,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주역을
전주역을 새로 짓습니다. 전주역을 새로 짓는데 그게 몇백억에 짓습니다. 선산역사, 부용역 근처에 선산역사 지면 전주역 수준에서 짓는다고 하면 400억에서 500억이면 짓습니다. 그것을 3천억 또는 뭐 1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도민들을 호도하는 행위입니다. 선상역사만 건설하면 400억 정도면 짓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논산훈련소역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거기도 짓습니다. 또 서대구역도 역을 짓고 있어요. 고속철 역사입니다. 새로 지어요. 거기도 국가 예산으로 짓고 있어요. 왜 부자 도시인 대구는 국가 예산으로 짓고 왜 가난한 김제만 김제돈으로 지라고 합니까?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도민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입장을 정리해보면 비용 자체도 그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만큼 과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김제 11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당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비용은 그렇다 치고 고속철은 평균 시속이 260km에서 320km가 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갑니다. 지금 익산 KTX하고 혁신도시하고 불과 13.5km, 14km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고속철이 출발하면은 최소한 제동거리가 53km, 45에서 53km를 돼야 출발을 해서 제동을 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는 고속철 사고는 대형 사고가 됩니다. 안전 불감증에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전성에서도 위험하다. 예. 지금 53km 정차 거리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익산역하고 공주역 거리가 40km밖에 안 돼요. 또 익산역하고 정읍역도 29km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쓰지 않습니다. 현재도. 현재도 이 모든 역을 정차하지 않고 있어요. 고속철도뿐만이 아니고 국철도, 과거 새마을호도 모든 역을 정차하지 않았어요. 정차하는 구간을 따로 정해서 운행을 합니다. 고속철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차, 교차 정차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역 간의 거리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그 문제에서 제가 반론을 합니다. 세종시하고 오송역하고 거리가 가깝죠. 예, 그렇습니다. 세종시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부결됐죠. 예. 왜 부결됐습니까? 가까운 오송역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 현실성 그런 문제가 국가적으로 예산 낭비되니까 세종시 KT 역사를 타당성 조사를 해서 부결시킨 것입니다. 혁신역에 정차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익산역에는 정차를 안 하겠죠. 그런 점에서는 익산역에 분명히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호남고속철도의 운행 편수에 플러스를 해서 우리가 운행 편수를 증차하는 데 노력을 해야지 그럼 100편에서 이걸 나눠먹기로 하자는 관점으로 보니까 익산이 손해를 본다 이런 관점을 봅니다. 저는 플러스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익산역에 기존에 정차했던 열사 편수에는 손해가 안 가게끔 하면 됩니다. 항상 저는 플러스 개념으로 봐야 된다. 역사를 신설하면 그러면은 그 익산 KT 역사하고 혁신역 오고 몇 킬로가 됩니까? 8km 정도 됩니다. 8km에 다시 또 역사를 만든다? 그렇죠. 그건 말이 아니죠. 아니, 그 논리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논산훈련소역이 익산에서 19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논산훈련소역이 설치가 되면 만약에 거기서 정차를 하게 되면 익산역 정차를 안 합니다. 19km요? 예. 약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요. 역사 신설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산훈련소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면서 왜 혁신역과는 그렇게 반대를 하십니까? 논산역 그것도 저희들이 세종시 오송역을 비교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좀 국민들의 시각에 벗어나는 일을 좀 많이 합니다. 하여튼 어찌됐든요. 논산훈련소에 정차를 하면 익산역 정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설치가 되었을 때 전라북도의 발전에 이득이 되는지, 그러니까 설치가 됐을 때 편익을 우리가 이익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용이 이 정도인데 전라북도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이 정도라면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론 그 예비 사전 타당성 그 조사 용역에서도 그것이 밝혀지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사전에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북 KTX 혁신역이 설치되었을 경우 전라북도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 주시죠. 익산은 호남선의 105년 철도 역사와 같이 한 교통도시입니다. 그렇죠? 그 교통도시의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물류, 유통, 교통 그걸 살려서는 것이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익산이 우리 전라북도의 교통의 관문인 거 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호남고속철이 개통되고 난 이후에 익산역이 과연 그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품습니다. 익산역은 약속을 했습니다. 도민들께.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복합환승센터 짓는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말 무책임한. 정말로 전라북도 현실을 따져보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대로 교통 복합 환승센터를 KT역사를 건설할 때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지금 익산시나 관계자 되는 분들이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고 광역 시스템화해서 셔틀버스니 불편하지 않게 또 주차장 문제도 확보하고 그런 문제를 해서 전북 도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익산역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또 복합 환승센터를 짓는다든지 저는 그 비용이면 부용역 근처에 선산역사를 짓고도 남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열띤 토론으로 올라갔는데 저희가 아쉽게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북 KTX 혁신역 쟁점이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지역 간의 불화 이런 것들 때문에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다 이런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저희가 한정된 전라북도 내 파일을 갈라먹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자체의 파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관점에 집중해서 후속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봅니다. 3라운드 불편한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국민의 애창곡인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 아시죠? 하지만 요즘은 군산의 눈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부터 최근 불의의 화재까지 군산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도민들 모두가 민선 7기 시대를 맞아 군산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슈 옥타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